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임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90년 그러니까 제가 가정학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 내려와서 가난한 달동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북위신동이라고 하는 가난한 달동네에서 있었는데, 제가 개인 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치제도를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밝히니까 후배들 또 선배들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40명이 그때 보면은 6,700만 원, 지금으로 하면 4억 정도 되는 큰 돈을 해갖고 1차 기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원들을 운영회로 이렇게 구성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워낙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1차 유원전도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뭐 여러 이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지역 주민들이 쫓아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 두 분이 줄초상 날 것 같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다 누워 계신다고 욕창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아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병간호 하시고, 이게 순서인데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보면은 할머니가 먼저 앓으시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하다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다 이렇게 하다 도저히 안 돼갖고 두 분이 누워 있는데, 이제 줄소송 날 것 같은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워낙 그 환경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약 처방을 하고 전문적인 처방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분이 사시려면 그러면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이 환경 자체가 좀 청소해야 된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시락 배달이나 식사에는 도움을 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역 주민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 35년 전에 처음으로 보면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마을 돌봄 방문 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그럼 우리가 법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2018년에 고령사회, 작년 12월 달에 초고령사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25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겪는데 154년 정도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25년 만에 압축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고령사회 문제는 딴 나라도 역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국가가 복지국가로서 이 부담 자체를 받아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사회국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들 역할을 통해서 복지사회 국가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분이 민간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그룹의 역할이 굉장히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목표 자체가 보면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또 사회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한 민간 그룹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넘어갈까요? 네.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통합 돌봄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필요한 부분들이 복지, 보건, 주거, 돌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도 보면 다 분절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 자체가 분절화되어 있다. 실제로는 도저히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찾아가게 되면은 복지 담당 찾아가야 되고, 보건 담당 찾아가야 되고, 또 주거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의료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어지고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인구 절벽, 소멸 위기에 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 의료 돌봄 부분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의 제도에 의존해서 농촌 의료를 이게 유지하려는데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공중보건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의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도 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다. 공중보건이가 엄청 암돌이 그럼 대안이 뭐냐? 공무원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은 뭐냐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촌사회의 새로운 의료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제 1차 의료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보면 의료의 기본적인 속성 부분이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중심이지만 지금과 같이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돌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치료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태 부분인데 1차 의료 중에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특성을 갖고 있는 거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들이 1차 의료 기관은 매우 적다. 지금 의료 대란 부분이 있는데 의료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병상의 10%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매우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지금에 있는 의료제도 부분이 이제 행위별 수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가가 붙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병원에 안 오는 분들 사정이 어떤지 파악하고 방문하고 이런 게 다 수가 구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수가로 정해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볼륨을 느끼는 게 전략이에요. 의료기관의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지역 주민 환자로 갔을 때는 필요한 설명을 못 듣는 거죠. 여러 갖다가 진료를 받는데 자기가 보면은 왜 진료를 받는지조차도 충분히 설명을 안 된다. 의료기관 쪽에서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질병에 안 걸리고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계속적으로 오면은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 부분이고 의원과 지역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경쟁합니다. 유기적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서는 효율성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의료비가 우리가 증가율이 7, 8%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2배 이상이나 되는 의료비 증가 부분이니까 굉장히 비효율성 부분의 구조 속에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준비는 안 돼 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의료비 증가가 오면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의료비 증가가 굉장히 극락감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면은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이 정도로 가면은 건강보험은 적자의 깊은 수요로 적자 폭이 추천하면요 마이너스 5,765점 이렇습니다. 이대로 가다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나 협력 부재나 일자리 서비스의 질적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의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나온 부분이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 정의 부분은 지역사회에 고정하면서 필요한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살는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쪽 부분인데 이것이 2018년대 문재인 정부 때 정치화됐습니다. 네. 핵심 내용 부분은 이제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이런 쪽에 4가지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 결합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거 같은 경우도 가보게 되면은 워낙 상황 양식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내에서는
도저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인 1가구 형태가 굉장히 많은 쪽 부분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 내용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쪽에서 이 통합돌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거와는 연계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의료 분야는 준비가 안 되는 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요양돌봄 같은 경우도 워낙 소규모 업자들이 보면은 난립하고 과당 경쟁하고 질 저하된 상태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 보면 이런 인프라 쪽에서 과연 보면은 통합돌봄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듭니다. 내년 3월이면 이제 그 돌봄 통합지원법이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까? 지금의 이런 인프라를 갖고 할 수가 있을까? 2018년도에 정책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법을 만들고 난 그것도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인프라는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일단 재정이 뒷받침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얘기할 중요한 내용 부분이 의료돌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정부 쪽에서 이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실행 주체는 사실 보면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주체 같은 경우에서는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발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전달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18년도에 적세 통합금액을 했고 2025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여기 보면 누구나 다 보면 커뮤니티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에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통합돌봄이 여러 가지 수요를 보게 되면요. 건강 문제나 복지 문제나 돌봄이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 통합돌봄의 수요자는 585만 정도니까 미국의 거의 한 10%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런 변화를 견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고령이 되고 2045년 정도 되면은 고령자 비율이 37%로 세계에서 보면 가장 많은 고령자 비율을 보이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전적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상자를 정하고 대상자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판정을 하고 구체적인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여기 내용 안에는 이제 의료 그리고 건강증진, 요양, 복지, 주거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넘어갈까요? 중앙정부에서는 복과 인프라를 이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기초제와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동 단위로 가게 되면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나 또 사회연대 경제에 속한 여러 가지 의료돌봄 주체들이 얼마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내용에 들어온 부분에서는 이제 18조의 일상생활 돌봄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이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 보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긴급 돌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여기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지자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편차가 컸던 부분인데 이게 법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라는 것은 촘촘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원리가 적용하여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그만큼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지불 능력이 있어갖고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윤을 많이 내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다. 예, 넘어갈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가 지방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도움의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병원 시설로부터 이제 지역 재택의료로 전환되어지는 부분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S라고 하는 국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면서 준비를 쭉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중심되어져서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 돌봄을 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지방 분권도 그렇고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시작되기 전에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보면은 NPO가 지금에 있는 전담 조직의 80%를 맡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우리하고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죠. 민간이 주도적으로 가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사실 어느 것도 그것이 뒷받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재정도 그리고 지역에서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못 닦기 때문에 껍데기 법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돌봄이 이제 지자체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오늘 설명했고, 예, 그래서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선도 사업, 시분 사업을 진행을 했고, 쪽에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했지만, 지역사회 현실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 쪽에 주도가 하는데, 심지어는 보면은 보건 파트에 있는 보건정책 과장한테도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보건소한테 전달이 공유가 전체로 안 되는 쪽 부분이고요. 근데 지역에서는 사실 돌봄과 보건 간의 구조가 자원 배분 부분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시 지자체의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쪽 부분은 지자체에서 한 예산의 1~2%예요. 일주일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 보면은 이 통합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보를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연락하면은 딴 부서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아니 내 부서에 있는 걸 왜 딴 쪽에서 관심을 갖느냐, 뭐 이렇게. 근데 배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보면은 의료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참여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의원이 단독 개원 방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돈 되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되도록 슬림하게 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은 안 건드리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필수 의료를 하지 않고 비만 성형으로 튀는 의사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는 형태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는 갈수록 타행적으로 되고 있다. 이 보건의료가 합력이 다르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의료복지사 앞쪽 부분에서는 왜 보면은 그 통합 돌봄이 중요한지, 그 중에서 의료 파트나 의료 돌봄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 집단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시민 참여에 의한 의료복지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의료가 취약하다고 얘기했는데 의료에 대한 방식 부분이 사전 예방 방식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35년 전에 이미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병이 생기지 않더라도, 저희는 수익 모델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 되면은 모금을 하고 또 다른 기업 방식들을 만들어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통합 돌봄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해왔던 방식입니다. 의료와 돌봄이란 돌보지 않고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학제 팀 구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35년 전에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31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31개 지역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이 30년 동안 시도를 한 거가 33개의 의료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를 못 구해서 오면은 초기에 잘 시작을 못했던 2개를 빼면은 한 번 만들어지면은 33번을 시도했는데 지금 보면은 31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비율을 따져보면 정확하게 94%다. 33번 시도를 했는데 보면은 망하질 않는다. 보면은 31개. 정확히 94%쪽 부분인데 거의 95% 부분인데, 벤처는 성공률이 5%인데 저희는 거의 성공률이 95%입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망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구조가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그 내용 부분이 의료를 기반하고 시민 참여를 하고 통합 돌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가 정책화하기 전에 이미 30년 전에 기본 정책 프레임을 갖고 시민 참여 모델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서의 노하우 축적이나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도 지역사회에서 이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 불모지에서 이런 훌륭한 모델을 만드냐 하는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의 상업화가 시행이 되고, 정부는 이제 의료 정책을 하는데 그 실행 수단이 찾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 올해가 오면 협동조합에 국제협동조합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여건 부분들이 보령화나 건강 불편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시민 참여의 모델 부분들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소유 형태 부분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쪽 부분인데, 각종 임원 부분이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2번 연임을 해서 6년 이상을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교체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적 소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의 없는 쪽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훌륭한 모델로 성공을 해서 알려지니까 2010년도에 속칭 이제 사무장병원이라고 해갖고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내고자 하는 상업적인 목적에 있는 의료생명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무려 7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 20개 정도에 있는 의료생협 부분이 지역 주민의 참여 모델이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고, 협동조합 교육법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처음 만들었던 데가 저희 의료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1호가 저희 의료사업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역사회 소유고요. 네, 넘어갈까요? 비영리 민주적 운영들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건강 불편 등 건강만기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89년대 건강의료보험이 이제 전국화됐는데, 그러기 전에 68년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에서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는데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입니다. 저희 뿌리는 청십자 의료조합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민간에서 오면 지금의 건강보험의 기초를 닦았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하는 주치의제도 가치 기반의 의료 통합돌봄에 대한 근간 부분을 이미 30년 전에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자. 그래갖고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건강보험의 지킴이다. 그래갖고 그 전 보면 건강보험 이사장님이 저희를 소개하는 책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건강보험의 지킴이다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후에 94년도에 하면서 지금에 있는 구조 갖고 있는 부분에 통합되긴 했는데 지역 주민의 참여 구조가 없고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중앙집권적인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참여 모델을 만들자고 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제 지역 주민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부분들이 2012년도에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1개 정도고 지금도 10개 정도의 신규분이 줄을 서 있다 보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좋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쪽에서 이제 제주도에 제주의료사회까지 만들어져서 31개 쪽 부분이고 계속 성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왜 가다가 31개밖에 못 만들었냐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이제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비급여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둔 부분이 아니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사회 기여적인 방식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반들 하나하나 닦아서 저희가 오면은 출자를 하고 또는 보면은 다른 기부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냈는데 저희 기회가 열린 부분이 올해부터 오면은 주치제도에 준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드디어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소통이 되어서 학계 쪽도 마찬가지고 정부 쪽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내부 쪽에서는 지불제도 개편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결합된 거죠.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갈까요? 각종 보험과 같이 보면은 뭐 출자금이나 조합원수나 이런 쪽으로 쭉쭉 증가되는 쪽 부분이어서 아까 성공률 95% 통계적으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들어간다. 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보면은 가입하려면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입을 하면은 비급여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면 5만 원 이상의 보면 혜택을 보고 이사 간다 그러시면 또 5만 원 돌려줍니다. 그냥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주치의로 챙겨주고 출자한 것 그 이상의 혜택을 피드백해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보면은 거의 탈 데가 없다. 그렇죠? 이사 가는 거에 이사 갈 때도 5만 원 또 챙겨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소가 이렇게 증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30년 성과를 났다는 부분이 의료 돌봄의 공공성을 기여했다는 거하고 의료인과 주위에 협동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건강보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도 장애인들인데 장애인 주치의를 사회복지 공공모금회를 통해 갖고 처음으로 민간에서 제도하고 시범 사업을 했던 데가 저희예요. 근데 그 기반이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장애인 건강보호까지 만든 그룹이 바로 저희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마다 저희가 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재택의료의 민간의 절반이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 기반 환자 중심 의료를 구축했다고 하는 거고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공동 돌봄 이런 부분이 기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국립암센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 암 생존자 부분의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다시 보면은 암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저희 주요 역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암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적 뿌리를 얘기한 장기려 박사 부분이고요.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부분인데 30대 애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30년 후의 모습인데 주치의한 돌봄 부분을 제도하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갈까요? 장애인 공강 주치에 대한 그런 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부가 아무리 그 장애인 건강 주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범 사업이 몇 년째 지금 공정돼 있잖아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같은 의료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지역에서 그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 저 실행을 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또 기반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 사회복지 보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 변화에 대한 자기 건강 관리를 갖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늘어났고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의사들과 동일하게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존중을 해서 이분들을 건강 리더로 육성합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쪽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한 달에 보면 그것에 대한 지원비 부분이 이제 7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 리더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고천에 거의 다 됐습니다. 고천. 여기 보면 저희가 목표라는 쪽 부분인데 대전시 대덕구 여기 이제 민들레 의료 사업이 있는 쪽 부분인데 돌봄 중에서 일상 돌봄, 먹거리 돌봄, 주거, 연계, 의료, 요양 이 부분들이 이제 광주에서 대하는 6대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시행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나 노하우가 축적되는 게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실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보면. 근데 저희는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을 키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빼곡하게 이렇게 연대 구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면은 지역에서의 의료 돌봄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통합 돌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인데 LH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럽에서 보면은 이익 제한을 받는 영리회사 부분이 있는데 이익을 5%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선 임대료를 떨어뜨리는데 목표를 할 거니까 한 영리회사를 보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을 뭐 많은 데 쪽 집회 같은 경우는 30만 채를 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주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고 어르신들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만 된다고 해갖고 저희는 이제 사회주택협회하고 협력을 해갖고 여러 모델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저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일 정부 쪽에서 보면은 복지 부분에 예를 들면 돌봄을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비영리 조직 쪽에서 맡도록 하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개신교 쪽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카톨릭에 있는 카리타스 이런 그룹들과 협력해서 지금에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협치에 대한 모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 지역에서의 MPO 그룹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역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여러 형태가 오면은 돌봄에 참여한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정 공간을 통해 갖고 통합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은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 쪽에서 일본에서는 보면 행정이 보면은 갑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정은 갑질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뒷받침하는 것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만드는 거가 이제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역 통합 돌봄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많은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의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또 서로 협력한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어서 UN 쪽에서 2026년도에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SDG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넘어갔고요.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UN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ILO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전화도 가보고 여기에 참여했던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도 서로 이제 살펴서 이제 흐름들을 같이 봤는데 올해가 이제 국제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통합 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게 밀어주시고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걸 통해서 오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문제들
한국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새로운 목표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